서울 강남의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영우 회장의 세 아들이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장 끝자리에 앉은 막내 도윤은 검은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4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두 형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 상민에게는 강남 본사 건물과 부속 상가를 상속합니다. 상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는 도윤을 흘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 지훈에게는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와 현금 10억 원을 상속합니다. 지훈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막내 아들 도윤에게는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자신에게도 무언가를 남겨두셨을 것입니다. 작은 상가라도, 예금 통장 하나라도. 경기도 포천시 소재 선산 관리권을 상속합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산 관리권. 그것은 돈이 되지 않는, 오히려 매년 관리비가 나가는 땅이었습니다. 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답네.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어. 지훈이 거들었습니다. 도윤아, 너도 받을 건 받았잖아. 조상님들 모시는 중요한 일이야. 두 형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한 달 내에 완료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는 충분합니다. 상민이 일어서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먼저 가볼게. 오늘 저녁에 회사 일이 있어서. 나도 갈게. 아내가 기다리고 있거든. 두 형은 도윤을 뒤로 한 채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큰형과 둘째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상민이는 1등인데 너는 왜 이래? 하셨습니다. 대학 진학 때도 취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도윤은 항상 덜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별을 두실 줄은 몰랐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겨울 강물이 유독 어두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서운해하지는 마. 아버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목소리에는 위로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선산 관리 잘 부탁해. 우리는 바빠서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 통화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항상 소외되는 걸까? 법무법인을 나서며 도윤은 경기도 포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영우 가문의 선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몫이 된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 자신에게 선산을 맡기셨을까요? 그 의미를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의 인생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선산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도윤은 처음으로 선산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형들의 그늘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째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아, 선산 관리 어떻게 할 거야? 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명령조였습니다. 형, 아직 생각 중이에요. 생각할 게 뭐 있어? 관리업체 알아보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하든지. 우리는 바빠서 신경 쓸 시간 없다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선산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형들은 이미 도윤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걸까?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우산을 챙겨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형들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만 차별하신 것일까요? 선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묘비를 적셨습니다. 한영우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이 빗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빗물이 바지를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형들 말이 맞나요? 정말 저만 미워하셨던 건가요? 빗소리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묘비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이끼와 이물질이 곳곳에 끼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묘비 표면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묘비 뒷면에서 희미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랜 먼지와 이끼를 씻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았습니다.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원과 직선이 교차하며 이루는 패턴이었습니다. 마치 나침반이나 지도를 연상시켰습니다. 문양 아래에는 한자로 된 작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고 뿌리를 찾아 조상에게 묻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한자 실력으로는 대략적인 의미만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문양을 손으로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누가, 왜 새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양의 일부분이 화살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남쪽 어디인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게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양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빛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급히 행동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문양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빛방울 때문에 선명하게 찍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야겠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에게 뭔가 남겨두신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한자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천이나빌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심금문조는 뿌리를 찾아 조상에게 묻는다는 의미였습니다. 뿌리를 찾는다? 혹시 가문의 뿌리, 즉 시조와 관련된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앉아 종이에 기억나는 문양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비와 어둠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 이번에는 손전등과 좋은 카메라를 준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선산에 정말 가치 있는 뭔가 숨어 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직은 말하지 말자. 확실한 것을 알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형들의 그늘에서 살아온 자신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내일이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도윤아, 선산 관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상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 아직 연간 200만 원은 좋게 들 거야. 제사 비용까지 합치면 더 나가고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혹시 선산 팔 생각 없어? 요즘 개발 바람 불어서 땅값이 올랐다던데. 팔다니요? 조상님들 모시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차라리 납골 땅으로 이장하고 땅은 팔면 어때? 전화를 끊은 후에도 상민의 말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오전에 지훈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아, 솔직히 말해서 선산 유지하기 힘들 거야? 우리도 도와줄 생각 없고. 형,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건데. 아버지도 내 형편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 적당히 정리하고 현실적으로 살아. 형들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본 문양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하니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땅이 질척했습니다. 묘비 뒷면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빗물이 깨끗하게 씻어낸 덕분이었습니다. 사진을 여러 장 찍고 종이에 정확히 그려보았습니다. 문양을 자세히 관찰하니 화살표가 명확했습니다. 동남쪽 약 45도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침반 앱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걸어갔습니다.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연석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돌무덤 같았습니다. 이게 그 지점인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돌무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무덤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흙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돌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헛수고인가?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세 번째 돌무덤을 파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삽에 뭔가 단단한 것이 부딪혔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를 완전히 파내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큰 상자였습니다. 오래된 목재에 녹슨 철제 경첩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비닐 포장된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토지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압구정동 한복판의 토지였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주식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주식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 SK 등 우량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자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00원권이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대략 수억 원어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금고, 열쇠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것을 찾았다면 나는 너를 제대로 봤다는 뜻이다. 다른 형들은
눈앞의 것만 보지만 너는 깊이 생각하는 아이였다. 이 모든 것은 내 몫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돈은 사람을 바꾼다. 내가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숨겨두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이 앞섰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디야? 선산에 있어? 네, 형. 좋아. 나랑 지훈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 선산 정리하는 문제 논의하자. 뭐라고요? 개발업체에서 연락 왔어. 그 일대를 매입하고 싶다고 하더라. 가격도 괜찮고.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형들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자를 어떻게 숨겨야 할까요? 3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거기서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30분. 상자를 다시 묶고 흔적을 지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형들 앞에서 이 비밀을 공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상자를 차에 옮겨야 할까요? 하지만 너무 무겁고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서류들과 편지만 챙겼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돌무덤을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파헤친 흔적이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분 후 형들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묘 앞에 앉아 있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상민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훈도 뒤따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상민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땅이 많이 파헤쳐졌네. 뭐 한 거야? 아, 그건 잡초 제거하고 정리했어요. 그래, 부지런하네. 다행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업체 사람들과 만나봤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아? 선산을 팔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상민이 거들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3등분 하자. 공평하게.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건데. 도윤아, 고집 부리지 마. 이게 다 널 위한 일이야. 형들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비밀을 언제, 어떻게 밝혀야 할까요? 형들이 떠난 후 도윤은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직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뒷장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을 펼치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아,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다. 넌 내 친아들이 아니다. 넌 내 형 한영수의 아들, 즉 내 조카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영수는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너는 겨우 11살이었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삼촌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던 기억이, 형이 남긴 재산은 상민이와 지훈이 아버지, 그리고 나 세 형제가 나누어 가졌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어린 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핑계였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렸다. 경의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우면서도 상속에서는 차별했던 것이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선산에 숨긴 재산은 본래 내 친아버지의 몫이었다.
30년간 내가 불려왔던 것들이다. 이제야 돌려주는 것이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상민이와 지훈이는 모른다. 그들에게는 너를 진짜 동생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마지막 문장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찾아가거라.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평생 소외감을 느꼈는지, 왜 아버지가 차가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상민이와 지훈이는 형이 아니라 사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영우 회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키운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이었습니다. 도윤아, 생각해봤는데 선산 매각건 너무 성급했나 싶어. 형. 아니야, 사촌 형이겠지. 도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좀 더 가져. 급한 일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형.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숨길 것인가. 재산을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도윤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묘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였습니다. 삼촌,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삼촌을 원망했던 적이 있어서. 도윤은 깊이 절했습니다. 일어서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진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찾지 못했던 친아버지를, 그리고 천천히 상민이와 지훈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들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재산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영우 회장의 막내 아들이 아닌 한영수의 아들 도윤으로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남의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함께, 그리고 삼촌이 전해준 사랑과 함께 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찾아가거라. 네, 이제 찾아가겠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아가겠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도윤을 무시했다. 쓸모없는 묘지나 잘 지켜라. 그들의 말은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찌르고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묘비 앞에서 들은 아버지의 고백,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이제 그의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그는 형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묘지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값진 거야. 아버지는 그걸 아셨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는 확신과 평온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도윤은 선산을 거닐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늘 작고 하찮다고 여겼던 자신, 늘 무심하고 차갑게만 보였던 아버지.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 모든 순간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눈가가 젖었지만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열등감을 떨치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인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아버지가 남긴 진심과 사랑이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다.